1911년 일제강점기 장기련은 평안북도의 부유한 농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장기련은 어렸을 때부터 공학자가 꿈이었으나 집안 형편이 나빠져 비교적 비용이 저렴했던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그곳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기련은 외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학 부속병원에 남아 조수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의 스승이 백인재 교수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오늘날 백병원을 만드신 분이죠. 장기려의 성실함을 본 백인재 교수님은 수많은 제자 중 장기려를 가장 아꼈다고 해요. 장기려는 후에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백인재 교수는 그러한 장기려에게 좋은 자리를 권했지만 거절했고 신앙심이 깊었던 장기려는 평양연합기독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 김일성대 이과대학 외과과장까지 역임하며 평양에서의 그의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장기려가 김일성의 맹장수술을 집도했다는 소문이 크게 돌았던 적이 있는데 회고록을 보면 김일성은 맹장에 걸려 장기려를 찾은 건 맞으나 부재 중인 탓에 실제 수술은 소련 군의관이 집도했다고 해요. 이때 장기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기독교인이었던 장기려 덕분에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에도 가고 예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중 10월 19일 대한민국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곳에 장기려가 있었습니다. 장기려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군에서는 부상자 치료를 부탁했고 장기려는 유엔 병원 파견까지 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중공군은 남하했고 국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죠. 장기려는 국군을 많이 치료했기 때문에 북의 타겟이 될 수 있어 잠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 했습니다. 이때 장기려의 가방을 들어드리려 따라갔던 둘째 아들과 남한에 오게 되고 그 후로 영영 가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해야 가족들도 똑같이 북에서 혜택을 받을 거란 생각에 환자들을 더 열심히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도 북에서는 장기려가 납치당했다고 판단하여 북에 남은 아내와 자식들은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부산 제3육군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장기려는 직접 돈 없는 서민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영도에 있는 교회 창고를 빌려 복음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 이름은 복음진료소였고 실제로는 빈 땅에 천막 3개를 친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곳에서 장기려는 치료비를 받지 않고 피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돌봤고 유엔에서 약을 지원받기도 했다고 해요. 이 조그마한 진료소에 많게는 하루에 200명 넘게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이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장기려 박사만큼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는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진료소는 1957년 현재의 복음병원 위치로 이전, 현재에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란 명칭으로 부산 서구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기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나빠 치료를 못 받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월 보험료 60원으로 담배 한 갑이 100원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금액이었죠. 건강할 때도 일정한 돈을 내다가 질병을 얻게 되면 적립된 돈에서 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당시 보험이라는 개념이 없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엔 가입자가 적어 기부금으로 운영했고 점점 성장하며 1979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 우리나라 현대 의료보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장기려의 별명은 바보의사였습니다. 장기려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환자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돈이 없어 병원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해요. 장기려는 퇴원을 못하고 있던 환자에게 빨리 집에 가서 푹 쉬고 돈이 없어도 괜찮다며 몰래 뒷문을 열어주었죠. 이거 맞나? 또한 돈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처방 전에 닭 2마리 값을 환자에게 내어주라 썼다고 해요. 아니 선생님, 돈 안 버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보의사라 불렀습니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만 봐도 그가 환자의 입장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간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장기려는 국내 최초로 간암 덩어리를 떼어내는 것에 성공했죠. 간암 환자의 간 대량 절제술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었죠.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 막사이사이상, 1995년 인도주의 실천 의사상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사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는 항상 환자의 편에 서서 치료하였고 절대로 치료에 대해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가 있으면 새벽에도 달려와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후에 병원이 커져 여유가 생겼음에도 고신대 병원 옥탑방에서 지내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열심히 의술을 펼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천재의사이자 바보의사였던 장기려. 오늘날의 건강한 사회가 있기에는 그의 공헌이 컸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려의 장남 장하경은 북한에서 의사가 되었고 같이 월남했던 차남 장가용도 의사가 되었죠. 또한 장가용의 아들 장효구도 의사가 되어 3대째 의사가 탄생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려의 손자인 장효구는 현재 뛰어난 실력과 함께 많은 선행으로 상도 많이 수상하면서 할아버지 못지않은 능력을 이어가고 있죠. 그 장효구의 아들도 의대에 재학 중이라고 하니 정말 훌륭한 집안이 아닐 수가 없네요. 평양 철수로 인해 월남한 장기려는 북에서 우대받았던 일로 인해 국군방첩 사령부에서 문초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북에서 같이 일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신분을 보장하였죠. 자칫하다가는 풀려나지 못하고 의사가 아닌 간첩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장기려는 일제강점기부터 외과 의사로 살아왔고 그의 제자들은 모두 외과 전문의이긴 하나 해방 이후 국가가 주관하는 외과 전문의의 시험은 응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치료를 하려 했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하죠. 장기려는 지나가는 거린에게 적선을 한다는 것이 그만 현금이 없어 한 달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몽땅 주었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 거린은 도둑으로 오해받았고 장기려가 직접 경찰서까지 찾아가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